부산 C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민상입니다.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육사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광역시장 선거. 부산 CBS는 어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범여권, 야권 후보를 초청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전, 후보 개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아보는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진행할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곤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원님 부산시장 후보 출마의 변 청취자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께 해주시죠. 박민식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부산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낭떠러지에 처해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구원투수가 필요한 거죠. 기존의 스타일, 또 기존의 컨셉, 또 기존의 얼굴로는 이 낭떠러지에 처한 위기의 부산을 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 전혀 새로운 그런 사람,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진 저 박민식이 한번 부산을 이끌어보고자 나왔습니다. 네. 자, 후보가 되시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하셔야 될 텐데요.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참 말도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새누리당 경선 룰은 언필칭 2332 룰이죠. 국민의 마음 50%, 또 당원의 마음 50%. 이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경선을 거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경선이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 다 적용이 되었고, 100% 완벽하진 않지만은 근 한 10년 정도 지금 고착이 되었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불과 한 4개월 앞두고 이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근간을 유지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선점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보도 있었습니다만 권철현 전 주일 대사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까지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죠? 보도를 보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선수 입장에서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또 시점의 문제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한 4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경선은 아마 더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전체를 바꾼다고 하면은 아마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리하고 또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좀 아쉽고 모자라는 부분은 좀 보완하는 그런 정도가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국민과 한 약속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사실 대선 공약 비슷하게 이렇게 내걸면서 국민과 약속을 한 거거든요. 정당 공천제 하겠다. 그럼 그걸 정당 공천제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최소한 우리의 공천 과정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의 일환으로 이게 나온 건데,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약속, 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자기 벌칙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없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오픈 프라이머리의 성격을 갖는 걸로 가는 거, 그거 시점의 문제는 꼭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제가 덧붙여서 좀 묻고 싶은 거는, 통상 일반적으로 지금 부산 정치권에서 이 박민식 의원님 하면 권철현 의원님, 전 대사님과 더불어서 이 통상 김무성계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가지고 같은 성격의 개파라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좀 서병수 의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두 분이 어느 정도 후보단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하시는 행보로 봐서는 사실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듣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뭐 제가 정치 그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보에 대해서 또 특히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뭐 방금 말씀하신 권철현 전 대사님이 또 뭐 김무성 대표님의 같은 뭐 계보라고 좀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지역 언론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국민과의 약속 그 부분은 제가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 당시에 새누리당 정치 쇄신 특위 위원이었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저 혼자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부분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이게 장기 과제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국민 참여 경선 이것은 지금 말해서 당원 50%, 국민 50%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국민 참여 경선. 그래서 이거 자체를 놓고 사실은 기득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 사실은 제대로 운용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부분 국민의 어떤 특히 일당 독점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 국민이 어떤 그 공천 과정에 의견을 내놓을 그런 여지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시민적인 여망들이 있는 거죠. 이제 교수님 지적대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그 뜻이 그 공천 경쟁 과정에 좀 담겨져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입니다. 그러나 또 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또 의미 또 현실적인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여러 이제 정치 세력 간의 여러 가지 그동안 담아왔던 그 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배제하고 지금 이제 선거 뭐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70%다. 그 정도는 뭘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까 권철현 전 대사님께서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70%는 되고 50%는 안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룰의 그 어떤 선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존에 네, 거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샵 1029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1029입니다. 요즘 상당히 바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출사표도 던지셨고 일찌감치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민심 상당히 중요한 방향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설 때 제가 정말 우리 명절, 민족 최대의 명절날 가족들, 친지들끼리 모이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날에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설날 오히려 고향을 못 가는 분들을 한번 같이 지내보자라는 컨셉으로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당직 서시는 분들, 또 소방 119 센터에서 또 당직 서시는 분들, 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또 새벽 버스, 택시 기사님들, 저 멀리 가덕도 등대를 지키는 분들 이렇게 찾았고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 국군 장병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뭐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가장 뭐 정치적으로 뭐 새누리당이다, 민주당이다, 안철수 신당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 별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경제 좀 어렵다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시원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재선 의원이시고요. 정치를 시작하기 전 국회 밖에서 볼 때
그리고 초선, 재선을 거치면서 정치인으로 보는 한국 정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원래 이제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디디기 전에 외교부에 제가 잠시 공무원 그렇죠. 생활을 했고 또 검사로 한 11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검사를 하면서 저는 정말 보람 있게 근무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공직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좋은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생각 가지는 거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적지 않은 또 국회의원들이 뭐 정말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는 상당한 정도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많이 보았다. 보람이 있구나. 그런 측면도 있죠. 동료 의원도 좋고요. 네. 또 선배 정치인도 좋고 저분 정도면 정말 참 정치인으로서 훌륭하다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18대에 제가 맨 처음에 법사위에 네네. 들어갔습니다. 법사위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조순형 의원님. 저희 당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네. 근데 그 조순형 의원님은 법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정말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좀 기득권에 매몰되려고 할 때 정말 그 소신 있는 그런 말씀들 또 행동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뭐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렇습니다. 조순영 의원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보면 조순영 의원님 같은 경우 또 민주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그런데 되게 관심도 많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박민식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가 84학번입니다. 198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 박민식 의원님도 1984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셨더라고요. 아마 그렇습니다. 같은 예. 시대를 사실 같이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사실 저희들 전두환 시에 이제 그 권위주의 체제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대의 아픔을 이제 공감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고 근데 1988년도에 보니까는 외교 공무원이 되셨더라고 외교관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대학 4학년 때 외교관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대학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던지 나름대로 그 시대의 아픔 같은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려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좀 전체적으로 음친하다. 그다음에 너무 정말 미남이셔서 아마 그런 오해도 받겠지만 너무 양지만 걸으신 분이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오해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려웠던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으셨는지 사실 뭐 저희들이 그 시민들에게 받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도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정말 가장 서민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저도 몇 번째 안에는 들어간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뭐 얼굴 생긴 거 지금 시쳇말로 얼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7살 때 저희 선친이 월남전에서 이제 전사를 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36이었고 청산 가부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북구에 저희들이 이사를 왔는데 2칸짜리 방에 6남매가 남자, 여자, 아들, 딸 구분 없이 한 10여 년 이상을 같이 잤습니다. 그것도 네 집이 같이 사는 스라브 집 공동주택에 같이 살았고 재래식 화장실 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가장 서민들의 사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개인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을 굳이 제가 뭐 쭉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어떻든 양지만 돌았다, 또 엄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고, 이제 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84학번인데
그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 시절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시대적 아픔을 나누면서 자기를 희생했죠. 민주화에. 저는 뭐 그 친구들처럼 제 자신을 완전히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또 때때로 같이 스크럼 짜고 데모도 하고 또 특히 60 항쟁 시대 광화문 내거리로 뛰어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아마 그 당선될 때 제가 공정감시위원단 활동을 한 기억이 있죠. 나름대로 뭐 어디 자랑할 만한 민주투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대의 그런 그 아픔 또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고민은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외무고시 합격하셔서 공무원 공직에도 계셨고 또 사법고시 합격하셔서 검사 생활도 하셨고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렇게 어떤 변곡점이 있었던 동기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뭐 집안 사정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특별히 지금 정치적으로도 제가 뭐 특별한 계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든지 스스로 혼자 커야 되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던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자기 암시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교관이 되었다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이제 그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외교관이 되었는데 또 다녀보니까 좀 안 맞아요, 적성에. 그때 다른 분들이 이제 휴직을 하고 또 다른 걸 하려면 해라 하는데 제가 배수진을 치는 게 내가 또 다른 것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도 사표를 쓰고 또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누구의 그런 뭐 끈이라고 합니까? 정치적인 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 대책 없이 출마했고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북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당선시켜 준 것은 아마 우리 북구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외교관이 잘 안 맞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은 잘 맞습니까? 지금 아주 양복을 말끔하게 잘 입으셨는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사 생활이 제가 가장 그 개인적으로 잘 맞았던 옷이었다. 국회 지금 이제 6년째, 7년째 하고 있는데도 솔직히 이렇게 가면은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대중 앞에 자꾸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뭐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중간 자리에 딱 서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고 또 개면쩍기도 하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검사스럽다 이런 게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갖고 있는 이미지도 솔직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불식하실 필요는 오히려 또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검사스러운 게 꼭 좋은 이미지만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검사스럽다 하면은 뭐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인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잘 맞으시다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 직업이 검사였다는 걸 모르세요. 저 그냥 아들처럼 그냥 철없는 아들처럼 그렇게 어르신들이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출마의 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이 부산의 경제 또 시민들의 생활 답답한 면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젊은 재선 의원으로서 부산의 지난 10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진짜 부산 하면은 뭐 제가 출마를 결심한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데 부산 하면은 6.25 사변 때 부산 빼고 다 뺏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구한 도시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수출품들이 부산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 도약의 산실이죠, 부산이. 또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 민주화 시대에 부산하면 또 성지입니다. 이제 부산 시민들은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습니다만은 부산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세월인지 몰라도 지난 10년 또 20년 사이에 계속 이 부산이 내리막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안타깝게 뭐 생각을 하도 사실은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산에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죠. 또 국회의장, 뭐 장관, 무슨 당대표,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뭐 숱하게 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우리 부산말로 하면은 왜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되었느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고민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우리 부산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런 것을 좀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는 집권 여당만이 존재하는 부산 정치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너무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고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 저희들 새누리당 정말 뼈아픈 충고로 우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 이제 다만 뭐 이것이 이제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일당 독점 체제라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주로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은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사실은 부산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시기라고 저는 보는데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 부산에서 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었지만 또 대통령의 그 권한도 상당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많습니다만은 당시에 또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도 근데 뭐 상당히 책임이 보통 있는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했던 잃어버린 10년 동안 부산이 더 챙긴 게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민적인 시각도 사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부산에 저희들이 몰표를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 되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44만 표 표차를 108만 표 중에서 몰아줬습니다. 근데 사실 건진 게 뭐냐 이런 비판들이 사실 많죠. 그리고 그 10년의 절반을 사실 박민식 의원님이 의원으로 계셨거든요. 그 임계점 도달하기 전에 5년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에 정말 부산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했냐 이런 좀 자기 반성은 좀 처절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린 것처럼 1차적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책임이 있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 과거에 그럼 뭐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은 뭐 잘했냐,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뭐 잘했냐 이거 이제 다투는 것보다는 오히려 눈을 미래로 돌려서 정말 위기에 빠진 부산을 어떻게 하면은 좀 구할 수 있는가 이런데 더 초점을 맞추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론사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 보셨을 테고 또 관심 많으실 텐데 결과를 놓고 보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결론입니다. 원인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또 총선 두 가지 큰 선거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 부산의 그 정치적인 토양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낙동강 벨트, 낙동강 전선이라고 보통 하는데 서부상권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2명, 또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박빙인 거죠. 이제 예컨대 옛날에 깃발만 꽂으면 뭐 한나라당 되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갈밭으로 바뀌었다. 결국 그런 것은 아까 우리 교수님 뭐 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시민들이 성원해 주었음에도 그런 흡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내었다는 데 대해 큰 책임이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투표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새정치신당의 이제 가칭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 없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지금 말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 부산에서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쉬운 선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어떤 그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지를 좀 남겼다. 남겼죠. 이제 뭐 맨 처음에는 야권 연대 단일화에 기대지 않겠다. 그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다. 이렇게 하다가 또 최근에는 현실 정치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뭐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 이제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런 발언이 약간 변화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부산에서도 안철수 새정추와 민주당이 저는 단일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의 그분들의 그 정치적인 스타일 또 최근의 그런 그 발언의 행간을 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각자 나오면 좋습니다만은 아마 틀림없이 단일화하고 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새누리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 과정 거치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3명의 후보가 이 대담을 거쳐 가셨습니다. 한 분의 얘기는 박민식 의원이 발표하신 1000만 부산시대 좀 너무 황당한 거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거를 발표하셨고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한번 같이 그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지금 부산 인구 하면은 이제 357만 명. 근데 요즘은 국가 경쟁 시대가 아니라 도시 경쟁 시대지 않습니까? 부산과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도쿄.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350만 정도라고 하면은 국제적으로 명함 못 내밉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제2의 도시 위상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진짜 남부권을 통틀은 중핵도시, 중추 기능 역할을 하는 도시로 자리매김을 해야 상하이, 홍콩과 경쟁할 수 있고 또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서울, 광주,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매력 있는 그런 틀을 만들자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인구학적으로 부산에 1000만 명이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일반 유권자들은 정말 쉽게 이건 정주 인구 기준으로 거주 인구 기준으로 1000만을 말씀하시는 거 사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사실 너무 상징 조작이 지나친 그런 정말 돈키호테식 그런 선거 슬로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부터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돈키호테라고 하시면은 저는 영거 참 아닙니다. 정주 인구 1000만이라는 그런 저는 오히려 그걸 아주 고정관념이라고 보고 싶어요. 정주 인구 1000만이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부산에서 활력을 만들고 내적인 동력을 가꾼다고 하면은 아니 대구에 있는 분들이 집은 대구에 있으면서도 쇼핑은 부산에 와서 하고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도 또 사업은 부산에 와서 하면은 이것이 활력이 넘치고 결국 부산 경제 그런 의미라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1천만 시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유동인구 기준이라면. 지금은 사실 부산에 사람들이 오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은 지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알리는 말씀 듣고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CBS가 오는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시정 운영 정책과 비전을 듣는 부산시정 후보 초청 특집 대담
오늘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초청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장문상 앵커, 동의대학교 차재권 교수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문자를 보실 텐데요. 1704님, 권철현 전 주일 대사와 단일화 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자가 떴습니다.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 전혀 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경선에 대해서 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 공학에 불과하다. 우리가 안철수 신당, 민주당 단일화한다, 선거 연대한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은 선거에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뭐 전략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죠. 기본적으로 지금 뭐 단일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하면 뭐 천만 시대를 이야기를 하시고 뭐 부산이 낭떠러지에 있다,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거 정말 위기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체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위기가 깊을수록 그런 어떤 뭐 바꾸기 위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할 수 있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꾸 야권 단일화를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게 부산은 그만큼 위기라는 거죠. 그건 남의 집에서 단일화를 해서 어떻게든 부산을 바꿔보겠다는 노력을 한다면 그거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박민식 의원이 정말 단일화를 했으라도 내가 이 부산을 바꿔놓겠다고 생각하면 단일화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폭넓게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뭐 단일화 비판한다고 해서 또 상대방에서 뭐 그 우리가 비판하니까 뭐 그대로 따르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에 따라서 할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권철현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옳지 않다. 네, 정책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위기에 부산 또 극복하고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나오셨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습니까? 그거 뭐 단번에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문제인데 우선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그래서 제가 대기업 정말 그 오너 이런 분들 만나서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뭐 제대로 이제 대답은 안 하지만은 기업은 또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쉽게 말해서 돈벌이가 안 되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억지로 그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뭐 대기업 유치해서 뭐 공장 만들고 이런 게 과연 옳으냐? 차라리 창원에 기계 또 울산에 뭐 자동차 석유 화학 이런 이제 공장은 그런 데 있는 것이고 부산은 오히려 그런 공장 생산 기지에 대한 좀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 산업 이런 거를 아주 고도화하는 것이 오히려 부산한테 더 이득이 되는 방법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지금 뭐 한창 진행 중이고 또 논란도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북한 재개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부산을 정말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원점으로 되지 않겠느냐. 어떤 분은 나오셔서 거기에 디즈니랜드보다 더 훌륭한 그런 시설을 갖게 되면 많은 세계적인 그런 명소로 될 것이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어떤 분은 그 옆에 어묵만 팔아도 돈이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 재개. 네, 저도 잠깐 예, 추가 질문을 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롯데 제2구단 창단하자라고 하시면서 동구장을 사실 북한에다 넣어보자, 아니면 에코델타 시티에도 넣어보자, 뭐 이런 제안들도 있고, 또 오페라 하우스 지금 걸린 문제가 사실 좀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가 또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해가지고 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전문가들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항만과 도시라는 책인데 정말 그동안에 우리도 사실 몰랐죠. 우리 부산 시민들도 항만이라는 것이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도시가 발전을 하는데 그동안 한 5, 60년 동안 부산이 여기까지 오면서 항만은 완전히 이제 유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항만과 시민들의 그 삶이 인생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기본 취지는 맞죠.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 이제 재개발한다. 근데 그 안에 무슨 이제 인프라를 막 이제 뭐 이것 오페라 하우스다 또 뭐 동구장이다 그런 거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그 재개발의 목표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오페라 하우스 지금 이제 롯데에서 상당히 거금을 출연해서 이 오페라 하우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페라 하우스 짓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재원의 그 한계 또 부산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얼마나 제고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할 때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 짓자라고 하면은 부산에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면은 오페라의 방점이 찍혀야죠. 부산 시민들의 문화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오페라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그 좀 느낌을 보면은 하우스 그러니까 뭔가 근사한 시드니의 그런 오페라 하우스 같은 근사한 건물을 짓고 싶어 한다. 그걸 위해서 3천억 이상이 되는 돈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천억짜리 건물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매년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 한 400억, 500억 정도 듭니다. 근데 그 운영비라는 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부산 재정 형편을 보면은 뭐 경전철 있죠, 뭐 있죠 한데 그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페라 하우스 짓는 것은 찬성합니다만은 그 규모를 적정한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부산시장이 되시면 오페라 하우스 재건립 문제는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점부터 재검토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부산 허남식 현 시장과 조금 상반되는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거죠. 뭐 더 많은 전문가들 또 시민들과 또 의견 수렴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규모가 크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차후에 부산 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천만 부산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해가 좀 풀린 것 같고 저도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흥분됩니다. 천만 부산 시대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유출이 전국 2위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꿔놓으실 수 있을런지. 이제 결국 뭐 경제 살린다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인데 뭐 그거 진짜 뭐 어디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쉽지만 뭐 정치인들이 다 뭐 주장을 하고 공약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정말 지난한 일이죠. 특히 지금 어떤 산업 구조의 개편 때문에 성장 없는 고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공장을 짓고 뭐를 짓더라도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산업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옛날에 제조업 중심 이거로는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서비스 산업이 사실은 그 제조업보다도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가 뭐 통계에 의하면 한 10배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산업을 이제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서비스 산업 하면은 많은 분들이 식당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부가가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식 산업 그리고 아까 그 생산 창원의 기계 산업 뭐 자동차 울산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산업 예컨대 이제 뭐 법률이다 금융이다 뭐 이런 쪽에서 좀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매일 회의도 하시고 캠프에서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하면서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층 뭐 이런 것도 나올 법한데요. 성별도 그렇고 연령층도 그렇고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혼자 뭐 그냥 뛰어다닌다 이렇게 해야 그렇습니다. 솔직한 것이고 아직 선거 캠프를 사실 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부산의 그 어르신들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마음을 좀 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제 이런데 제일 일차적인 그 어떤 주안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참 어려운데 특히 20대 젊은 층에 대한 뭔가 좀 매력 있는 그런 그 공약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발표가 좀 미뤄지긴 했는데요. 그 여성 경력 단절 그 대책을 내놓으실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통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개인적으로 네. 저는 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아내 뭐 거의 뭐 농담입니다만은 하명대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제 미래는 제 딸의 의지에서 산다.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여성의 그 위치가 그야말로 이제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들이 그 좋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하고 또 뭐 이제 자녀들 키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재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부산 전체 차원에서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더 좋은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어르신 말씀도 하셔서 뭐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당내 유력한 또 경쟁자이고요. 모든 평가에서 선두주자인 서병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우선 뭐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서병수 우리 의원님이 선두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권재현 전 대사님이 아마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것 같고 공개적으로 서병수 의원님을 비판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제가 사실 그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서병수 선배님하고 같이 웃으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당원의 한 사람으로 충정해서 우리 당내 문화에 대한 그 질타를 한 것이죠. 뭐냐면은 이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부산뿐만 아니라 뭐 서울 또 인천 대구에 이제 출마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그 후보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선이라고 하면은 본선에서 민주당과 또 안철수 새정치와 경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금 다 같은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박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당내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누구한테 줄을 서라라는 잘못된 암시를 줄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의가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장이다. 경기도지사다.
인천시장이다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산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인천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쫓아야죠. 박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분은 청와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충정에서 말을 했고 당에서도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서병수 의원이 그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을 뵙고 부산시장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열심히 잘 해보십시오라고 한 것이 과연 박심이냐? 박민식 의원님도 저도 대통령을 맞습니다. 뵙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박심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만나는 보셨습니까?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시죠. 제가 어제 뵙고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어제는 정부 첫 업무 보고에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에 제가 새누리당 간사로 참석을 했고 그때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우리 지금 카드 유출 문제다 이런데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서병수 그 선배님, 우리 서병수 의원님하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예컨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가만히 그냥 포켓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거를 책이다 또 언론 인터뷰에 할 때마다 자꾸 광고를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박심을 정치적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부산시장 나오신 거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지금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뭐 개인적으로 만나 뵀을 때. 어제는 예. 그 정치적인 그런 뭐 코멘트 이야기를 할 전혀 없었다는 여지가 말씀이시죠? 네. 부산시장이 되신다면 무엇보다 이것 하나는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좀 추상적인데 네. 우선 그래도 추상적이지만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직 야구장에 가면은 많은 부산 시민들이 정말 광적이라 할 정도로 그 에너지를 분출시키죠. 그런데 지금 부산 슬로건 하면 다이내믹 부산인데 정말로 부산에서 부족한 것이 이 역동성 아닙니까? 그 사직 야구장의 그런 에너지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정말 시장이 되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시민들의 그 잃어버린 또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자존심, 자부심 이런 거 꼭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데 제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좀 질문하겠습니다. 쭉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또 뭐 상당한 결심도 하셨고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어떤 그 한마디 혹은 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그리고 대학교 때도 몇 번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그 데미안의 주제는 뭐 워낙 또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스스로의 내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등불 삼아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게 제 신조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의원직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보신 영화가 있으십니까? 하도 바빠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딱히 지금 최근 집에서 엊그저께 집에서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옛날 영화 그 가족들하고 같이 봤는데 마음이 짠하고 1200만이 본 그 변호인은 아직 안 보셨어요? 변호인도 저 한 달 전쯤에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이창동 감독 예. 박하사탕. 그건 제가 여러 번 봤고 마음이 상당히 그 짠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짧게 뭐 질문하시. 네.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또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과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또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부산 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정말 부산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왜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정치적 경험도 없고 또 정치적 배경도 없었습니다마는 당시에 미국 국민들은 변화를 위해서 젊은 신의 박민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정말 부산을 한번 되살려 보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자 부산 CBS가 마련한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을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